예. 자, 질의응답식으로 아주 과외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실 과목이 경제 분석입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페이지 132페이지인가요?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 12장 2편. 맞습니까? 자, 펼쳐보시고.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물건이 있으면은 이 가격을 구하는 것을, 이 가격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뭘로 형성이 되죠? 가격, 자동차, 모든 가격, 집값이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격은 수요, 사겠다는 사람하고 공급, 팔겠다는 사람이, 그죠? 일치할 때 가격이 결정됩니다. 맞죠? 그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요 과제를 분석하는 경제를 우리가 미시 경제라고 합니다. 맞죠? 미시,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 모형을 우리가 미시 경제라고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시험에는 필기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죠?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이 교재에 있는 경기 분석, 경기나 그 다음 금리, 물가, 통화,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환율 많겠죠. 그죠? 세계 경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것을 거시경제라고 그러죠. 요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거시경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과목이 거시경제를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은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이 나오고 2장 경기, 물가, 통화, 금리, 재정, 환율, 무역과 국제수지, 거시경제 분석 기초, 세계경제. 여기서 아마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는 대학교 때 배우고 계시는 이제 미시나 거시가 좀 어렵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도 시험 보면은 잘 안 나와요, 점수가. 금융 관련 자격증 시험에 경제는 꼭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펀드 매니지 시험이나 FP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보시는 은행 FP 시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만 물어봅니다. 깊게 못 물어봐요. 문제 수준은 아주 지극히 조금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낮다. 그 대신 오지선다행이다. 일반 시험은 사지선다행인데 여러분 시험은 오지선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실 때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그죠?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6시간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이제 그걸 마쳐야 되는데, 오늘 3시간, 다음 주 3시간에서 아마 마칠 겁니다. 거시경제를.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국민소득. 국민소득은 플로우 개념이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플로우 개념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고, 제일 먼저 국민소득 하면 GNP가 나오겠죠. 너무나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어봤던 얘기. GNP 개념은 우리가 정확히 한번 잡아볼게요. GNP 개념이 어떤 거가 되겠죠? 뭡니까? 일단은 재화나 서비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 제가 만약 강의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죠. 서비스가 되겠죠. 이것도 GNP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서비스도. 이것도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재화나 서비스가 가게나 기업, 또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겠죠.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GNP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1년 기간이 없다라면 정확히 뽑을 수가 없겠죠. 그죠? 반드시 일정 기간이 들어갑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게나 정부 또는 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 총 가치를 우리가 GNP라고 하는데, 그 총 가치를 원가입니까? 장부 가치입니까? 시장 가격입니까? 뭘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원가? 시장 가치로 하겠죠. 그죠?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요 4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정부나 기업 또는 가게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1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 가격으로 총 합한 것을 우리가 GMP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로 가정할게요. GNP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죠. 그죠? 내셔널이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개념입니다. 국민 총 생산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만은 해외에서 직장을 잡아갈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우리나라에 붙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함됩니까? GNP에? 미국 기업에 미국에서 그 직장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붙이는 것은 GN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 GNP니까. 맞겠죠? 국민. 총 국민 소득이 되니까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동남아 그 국민들이나 많죠. 블랑카도 있겠고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 해외 연예인도 있겠고 여기서 벌어가는 돈은 자기들 나라에 돈을 붙이겠죠. 가져갈 거 아닙니까? 요 돈은 GNP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총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GDP가 되겠네요. 여기 뭡니까? 그로서 총 D는 domestic, 국내, 의미가 국내라는 의미죠. 국내 총 생산은 GDP에서 뭘 빼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수입을 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사우디나 미국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은 포함시키면 되겠죠. GNP 플러스 요소 취득을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고 플러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그죠? 이것이 GDP예요. 일반적으로 GNP는 과거에는 GNP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GDP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 총생산. 기업이 글로벌화 되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이라는 의미가.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GNI는요. 그로스 내셔널 인컴. 국민 총소득은요. GNP는 우리가 생산 면에서 우리가 알아본 거고, GNI는 생산을 했습니다. 가게나 정부, 기업에서. GNI는 뭘 받겠습니까? 여기 뭐죠? 인컴이니까 분배가 되겠죠. 소득. 생산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다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먼저 기업이 물건을 생산했어요. 어떤 제품을. 뭐가 들어올까요? 그냥 공짜로 제품을 생산합니까? 아니죠.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가는, 이 사장님은 이윤을 남기겠죠. 이윤. 주주는 또 배당도 되겠고. 그 다음에 사채 빌려준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은 뭘 받을까요? 그 기업가에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 같은 거 이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 받을 거고, 임료도 받을 거고. 자, 분배, 국민. 그죠? 이것은 생산면이고, 이건 분배면입니다. 여기 일치돼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져야 되겠죠? 잠깐만, 이걸 조금 더 해볼게요. GNP를. 우리가 국가나, 그 다음에 정부 또는 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부가 밀을 300원에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 300원에 정미소나 재분소에 갖다 주겠죠. 그죠? 그럼 재분업자는 이것을 300원에 사서 정제를 해가지고 얼마에 팔겠습니까? 좀 비싸게 팔겠죠. 한 500원에 판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 제과점에 또는 빵업자에게 넘기겠죠. 500원 받고.
그죠? 이 사람은 밀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국민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 다 시장 가치가 되겠죠. 시장 가격이죠. 그죠? 거래 가격, 시장 가격입니다. 국민 소득은 얼마예요? 얼마? 문제 1번 300원, 2번 1,800원, 3번 1,000원, 4번 모른다, 5번 800원. 답이 몇 번입니까? 몇 번? 예? 몇 번?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GNP는 가게나 정부나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총 시장 가격으로. 답은 이거게 되겠죠, 그죠? 1,000원이 되겠죠. 이 사람은 얼마 벌었습니까? 300원 벌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 벌었어요? 부가가치니까 200원 벌었잖아요. 이 사람은 500원 벌었고, 총 부가가치의 합이 얼마? 1,000원이 되고, 최종 가치물의 합도 되겠고, 부가가치물의 합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만약 서술용으로 나온다면은 최종 가치물의 합으로만 해야 되고, 그러면 중간재는 빼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최종 가치물로만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면은 중간 가치 투입물은 빼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중간 투입들을 한다면 부가가치만 다 더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GNP가 나오게 되겠죠. 혹시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이 아니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절대로 문제 어렵게 안 나와요. 기초 개념. 자, 여기 생산면이고, 분배면은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니까 국민 총 인컴, 소득이 되겠죠. 임금이 있겠고, 이윤이 있겠고, 하여튼 이거하고 생산하고 분배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맞겠죠?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GDI는 요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혼동이 많이 되니까. GDP에 무역손익을 더하는 겁니다. 실질 무역손익. 그 다음 GNI, 여기 되겠죠. GNI는 다시 한번 더 적을게요. GDI에 순요소 수치를 더하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생산면 따져봤고, 분배면 따져봤고, 그 다음 하나 또 뭐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월급도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먹고 놀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GNE. GNE가 뭐죠? 지출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소비자는, 가게는 돈을 벌어서 뭘 할까요? 물건 만들겠습니까? 쓰겠습니까? 소비하겠죠, 소비. 맞죠? 소비할 거 아닙니까? 기업은 돈 벌어서 뭐 할까요? 기업은 투자할 거 아닙니까? 투자, 인베스트. 정부는요, 세금 걷어가지고 뭘 할까요? 재정 지출을 하겠죠. 정부 지출을 하겠죠. 자, 여기 생산이고요. 여기 분배, 여기 지출. 요 세 개가 일치하는 것을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국민소득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 경제 문제는 복잡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혼동스러운 게 시장 가격 같은 기억 좀 해두시고요. 시장 가치가 되겠죠. 그죠? 일정 기간이, 당연히 기간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가계기업 정부,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재화가 들어가고 서비스가 빠진다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립니다. 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재화가 아닙니다. 서비스예요. 요새 많죠?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거나 굉장히 이런 모든 법무사나 뭐 변호사 다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죠?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일정 기간 시장 가격. 여기 GNP다. GNP는 국민 총소득이니까. 그죠? 국내 총생산은 순요소 빼고 더하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생산이고, 분배는 당연히 받을 거 아닙니까? 임금 이런 걸 받은 것이 분배고,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조금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출과 분배, 생산은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37페이지. 책을 꼭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같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국민소득.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그 13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그 조그만 글씨로 실질 국민 총소득 GNI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실질 GDI하고 실질 GNI. 그거 좀 줄 좀 그어놓으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지금 익히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쭉 넘어갈게요. 143페이지에 도표 있습니까? 143페이지에 있습니까? 옛날 책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143페이지 있어요, 도표. 그거 나중에 시험 전에 한번 살짝 읽어보십시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 100점 맞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게 빠진다라는 것만. 그죠? 넘어갈게요. 144페이지. 경제성장률은 요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체크만 한번 해보시고, 기준연도, 전년도 실질 GDP 분해,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빼면은 100분율로 우리가 그 구한 것을 성장률이라고 하겠죠. 그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문제는 한번 살짝 보고 가시라는 얘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GNP는 사용합니까? 옛날 제 어릴 때는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은 GDP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조금 갈수록 이쪽으로 간다. GNI로.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1인당 GNI도 역시 명목 GNI를 인구수로 나누면 되겠고요. 145페이지입니다. 살짝 이런 거 한번 지나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저축률과 투자율 뭐 볼 필요 없겠고요. 노동소득 분배율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페이지 148페이지.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 이것은 물가 압박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은 물가에 대한 우리가 그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공식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나, 두 번째 줄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GDP 디플레에 대해서 쭉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수출입 물가 다 포함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시요. GDP 디플레이트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가지고 100분율로 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수출입 물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재 GDP는요,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11월 10 며칠 날 시험 보시죠? 다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합격을 하는데, 여러분 학생이시고 또는 직장 다니시면은, 내 학교에 피해를 보지 않고, 또는 직장 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다라면은, 점수가 몇 점 나올까요? 그것이 잠재 시험 성적, 잠재 GDP입니다. GDP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그저 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GDP를 우리가 잠재 GDP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11월 달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지금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거 뭐 직장 생활 때려치우고 피해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적을 우리가 잠재 성적표, 잠재 GDP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잠재 GDP를 알아야지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뭐 물가 상승률이 내는 거 부작용 없이 그죠 정책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면이 됩니다. 여러분 성적이 내 머리로서 내가 가진 시간으로서 95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 학교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은행 직장 다니고 하는데 그죠? 시험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90은 의미가 없고 그런 것은 이게 됐습니다. 자, 2절 경제 151페이지입니다. 2절 경제 성장.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미래로 감으로 해서 경제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죠? 그것이 부분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성장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151페이지의 밑에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줄하고 마지막 줄을 좀 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술 진보에 의한 성장을 내연적 성장. 기술 진보는 뭐다? 내연적 성장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나 노동력 증가에 의한 성장을 외연적 성장이라 한다는 것만 개념만 좀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 이제 거시 경제이니까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깊게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다.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겠다. 일단 고전학파. 고전학파의 개념은 시장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리카르도 같은 경우는 고전학파죠. 맞죠? 리카르도. 토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문을 발표한 리카르도. 토지가 생산 요소인데 우리가 뭐 농사를 하든 간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면 그 땅의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여러분 다 농사 안 지어보셨죠? 땅에다가 계속 뭐 어떤 농작물을 심게 되면은 그 땅의 그 생산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시골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걸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주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 다음 멜더스가 인구. 이 사람은 또 인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인구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인구는. 이 당시에 고전학파란 얘기는 옛날에는 고전학파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옛날 학자들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걔들을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는 고전학파가 아니죠. 지나고 보니까 이 당시에서는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구는 생산 요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토지, 인구, 또 뭐 있습니까? 자본 아니에요. 3대 요소. 이것은 줄어들고 이것은 늘어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경제는 성장은 정체되는 거죠.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옛날 정체라는 개념입니다.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적지 마십시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개념만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고전학파는 이런 개념이구나. 케인즈 학파는요. 자 이제 상대적으로 케인즈는 대표적인 학자 헤로드 도마를 한번 볼게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딱 보실 때 이게 도마가 딱 기억나셔야 돼요. 도마 가면 뭘 생각납니까? 우리가 부엌에 가면 도마 있죠. 도마. 그럼 도마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 이게 뭐 도마니까 칼 가면 면도칼 생각하십시오. 면도날 균형. 암기하기 좋죠. 면도날 균형이라는 의미는 균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 그 면도날 위해 균형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성장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불균형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케인즈 학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헤로드 도마는 면도날 균형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 반발해서 나오는 게 솔로우 모형이라고 고전학파에 속합니다. 솔로우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균형이 되는데 안정적이다. 면도날처럼 아주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정적이다. 당연히 고전학파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내생적 변수가 많습니까? 외연적 변수가 많습니까? 아까 우리가 전 페이지 했던 거. 그러니까
기술 축적에 무게를 뒀습니까? 아니면 자본이나 인구 뭐 이런 데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까? 고전학파는 뭐에 무게를 뒀겠습니까? 외연적 성장에 당연히 뭡니까 이건? 외연적. 이렇게 나눠졌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둘 다 그죠? 옛날 얘기예요. 다 의미가 없다. 경제 성장은 뭘로 됩니까? 외연적 변화보다는 내생적 성장 이론이 맞겠다. 내생적 성장 이론은 뭐죠? 기술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도 없고 인구만 됐다 많고 이런 경우에는 내생적 요소, 즉 기술 축적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최근 이론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됐죠? 그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이것도 조금 깊을지 모르겠어요. 교재보다는. 하여튼 요 정도만 조금, 그죠?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되겠네요. 솔로몬은 고전학파입니까? 개인작파입니까? 고전학파. 외연적, 내연적. 외연적이 되겠고, 그죠? 안정적, 불안정적. 고전학파 안정적. 그죠? 이런 정도만 시험에 기억해 두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153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같이 보십시오.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집에 가면 또 안 합니다. 그죠? 11월 달이니까 책 보겠습니까? 자, 1번. 다음에 국민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책 없으신 분 들으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국민소득은 플로우 개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플로우 개념이죠.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 딱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두 번째. 국민소득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야죠. 내가 책상을 만들었는데 원가는 500원이다. 500원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그 팔린 가격으로 거래합니까? 팔린 가격으로 부가가치의 합이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국민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어떤 기업이 500억 원의 어치의 중간재를 사서 1000억 원 어치의 물건을 생산한 경우에 국민소득은 1000억 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얼마입니까? 500억이 되겠죠. 500억. 빼야 되겠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어렵게 안 나오고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Y 국민소득 이꼬르 C 소비 플러스 I 투자가 되겠죠. G는 뭡니까? 정부 지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는 수출, M은 수입과 같은 국민소득의 항등식에서 도출되는 다음의 결론 중 틀린 것은 1번 한번 볼게요. 저축이 국내 투자를 상회할 경우에는 대외 거래면에서 경상수지는 흑자가 된다. 맞죠? 돈이 나오면 해외에 갈 거 아닙니까? 해외 흑자가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번째. 정부 지출이 늘어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겠죠. 미국. 맞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 3번.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는 일본의 높은 저축률보다는 복잡한 유통구조. 이게 틀렸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높은 저축률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축률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죠? 남한테 돈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4번. 저축이 국내 투자를 하여할 경우에는 투자가 마이너스가 된다. 맞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가 되어 있고 저축은 국내 투자와 국외 투자의 합과 같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다음은 국민소득 통계의 개념들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잘 들으십시오. GNI는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GDP와는 무역손익과 순수치 요소 소득만큼 차이가 난다. 맞아요? 틀려요? GNI는. 자, GNI 나오면은 뭘부터 구해야 됩니까? GNI가 이걸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지? 먼저 GDI를 구해야 되죠. GDI. GDI는 뭘로 구합니까? GDP에 무역 손익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겠죠.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무역 손익이 되어 있고 이걸로 여기서 뭐 한다? 다시 순수치 요소를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되겠죠. 순수치 요소.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개념만. 두 번째. 국민 총소득 GNI와 국내 총 GDI의 차이는 국제 수지이다. 맞아요? 아니죠. 순수치 요소죠. 국제 수지는 아니죠. 틀렸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가격 국민소득과 요소비용 국민소득의 차이는 간접시이다.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154페이지 4번. 다음에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술 진보에 의한 성장을 외연적 성장이라고 하고, 맞습니까? 기술 진보는 뭐라고 그랬죠? 내연적입니까? 외연적입니까? 내연적이죠. 내연적. 외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이나 뭐 이런 걸로 의미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본 증가와 노동력 증가에 의한 성장을 외연적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틀렸죠? 이거 반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3번 한번 볼게요. 솔로몬 모형이 고전학파입니까? 케인즈 학파입니까? 솔로몬 모형. 케인즈의 반발한 이론이라고 해서 고전학파에 속하겠죠. 그죠? 신고전학파. 각국의 1인당 산출 수준은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안정되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비슷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국민소득 끝나고요. 2장 들어갈게요. 쉽죠? 여러분 시험은 절대 어렵게 안 나오고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개념,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물론 카트라인은 60점입니다만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 못하시면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장의 경기인데요. 경기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제일 먼저 경기가 항상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가 뭡니까? 요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하면은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상승 하강을 반복할 거 아니에요. 경기라는 게. 그럼 요 시점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그러겠죠. 저점. 요것은 피크 정점이 되겠죠. 당연히. 요것을 다시 또 나눠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저까지. 여기 이제 중간이라고 보고 이것을 회복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장기. 이것을 후퇴기. 이것을 수축기라고 그러죠. 만약에 경기 순환을, 경기 변동을 네 가지로 나누라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무슨 투자를 할 때 요 시점을 알 수 있습니까?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변동되는 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사실은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릅니다, 지금. 경기가 지금 뭘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부분을 회복기, 확장기를 합쳐가지고 확장기라고 하겠고요. 여기를 수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4분법으로 나누면은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로 우리가 답을 쓰면 되는 거고 2분법으로 나누면은 확장기, 수축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저점과 정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기준순환이라고도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제 나옵니다. 기준순환일.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할까요? 기준순환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저점과 정점 둘 다 우리를 기준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점과 정점 사이, 이 피크 사이에서 이 폭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그 다음에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까지 오는 요것을 한 사이클을 순환주기라고 그래요. 요 자체를 1순환주기, 순환주기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물어볼게요. 한 사이클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단기 키친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상승 있고 하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확장기하고 수축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기간이 길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길까요? 시험 문제 나왔다. 책에는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겠죠. 이 책은 좀 엉터리 책이에요. 잡다하게 짬뽕의 책이기 때문에. 자, 이게 크겠습니까? 이게 크겠습니까? 확장기가 크겠습니까? 수축기가 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기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당연히 크죠. 확장기가 당연히 큽니다. 길어요. 당연히 길고 수축기가 짧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사이클이 36개월이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 사이클도 36개월이 됩니까? 틀립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순환주기는 항상 틀립니다. 진폭도 틀리고 순환주기도 틀리다는 거, 불규칙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당연히 확장기가 수축기보다는 크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159페이지에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 한번 살짝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봐도 되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2절 들어가 볼게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 변동의 종류와 원인을 봐야 되겠죠. 일단 종류를 한번 볼게요. 경기 변동. 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경기 변동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암기 과목이야. 그죠? 조금 이런 것도 이제 머리 나오면 제일 간단한, 제일 짧은 경기 변동.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분석하는 경기 변동은 뭡니까? 키친 파동입니다. 몇 개월? 40개월. 원인은 키친 파동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단기 파동이죠. 이거 다른 말로 단기. 왜 일어납니까? 왜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갈까요? 단기적으로?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 금리, 통화, 뭐 이런 또 뭐 있죠? 물가, 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 파동이 일어납니다. 몇 개월? 40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한 3년 이상, 한 40개월 정도. 교재는 40개월로 나왔네요. 다른 책에는 뭐 3년도 나왔고 약간씩 틀립니다만은 40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글라 파동은 몇 년? 9년 반. 교재대로 할게요. 10년인데 교재대로 정확하게 쓰면 9년 반이라고 나왔네요. 왜 일어날까요? 이런 주글라 파동은, 중기 파동은 왜 일어날까요? 경기가 항상 좋을 수만 없을 거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 확장 수축을 반복하는데 주글라, 중기 파동은 9년 반이 걸린답니다. 일어나는 원인은 왜 그럴까요? 설비 투자 때문에,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장기 파동, 콘트라 TF. 장기가 되겠죠? 몇 년? 몇 년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다 안 배우셨어요? 몇 년? 50년. 왜 일어날까요? 50년.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한 세대. 그 다음에 기술 혁신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 최근에 안타까운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뭐죠? 황우숙 박사, 이거 쓰면은 완전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드디어 이제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쳤습니다. 이런 것이 컨트라 TF, 장기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암기하기 편해요. 자, 키친은 글자가 몇 개입니까? 몇 개? 2개니까 제일 짧아. 그 다음에 주글라는 3개. 그 다음에 콘트라 TF는 제일 많아요.
40개월, 9년 반, 50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슌펙트가 이걸 만들었는데, 슌펙트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 키친 파동 3번이 모이면은 뭘로 간다? 주글라 파동 1번이 된대요.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이 됐죠? 암기 이렇게 하십시오. 주글라 파동, 중기 파동이 6번이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컨트라 TF, 장기 파동 1번이 된다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움직인대요. 여기 암기해야 되겠죠? 다시요. 키친은 몇 개월? 40개월. 원인은 금리, 통화, 재고 이런 거. 설비 투자는 뭐죠? 설비 투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동은 주글라 파동, 9년 반. 주글라 파동이 6번 모이면은 반복되면은 콘트라 TF 파동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62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기 변동에 가면 원인을 한번 봐야 되겠죠. 원인. 이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항상 경기가 상승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없이 수축되지 않고 파동이 없이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원인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은 첫 번째 수요 충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수요. 케인즈가 얘기한 건데요. 적어볼게요. 이게 수요는 당연히 케인즈가 되겠고요. 이거 볼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수요. 한국이 현대자동차가 그죠? 발전하는 이유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세계 속의 현대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 한국 사람이 현대자동차를 엄청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사업은 성장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맞죠? 수요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통화량 같은 화폐적 충격도 있겠죠. 통화량. 지금 우리나라가 2003년도 여름부터 지금까지 많이 경기 성장을 했습니다. 이 경기 성장인지 하여튼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맞죠? 주가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산 사람들 엄청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을까요? 경기가 성장해서. 다시요.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내 집값이 2억짜리가 5억이 되고 6억이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백수라도 그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경기 성장 포함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통화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량. 통화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집값만 2배가 된 게 아니라 미국도 2배, 일본도 2배, 일본은 아니고 유럽도 2배예요.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동성, 통화량 공급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며칠 전에 FOMC에서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떨어졌다가 25만 딱 올리니까 다시 올라갔죠. 폭등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요건 무슨 원인? 통화량, 화폐량 때문에 경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이건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신용 경색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번 달까지, 지난달까지입니다. 6월 달까지 정부에서 은행 보고 대출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이 났습니까? 금리가 막 사채성 올라가고 경색이 되죠. 이것도 돈 없는 사람들은 좀 제의는 아주 안 좋은 게 신용 경색도 경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정부에서 통화량을 이자를 올리고 신용을 좀 꼭 재는 이유는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조절한다는 얘기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판단 오류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정치적 요인 그 다음에 정책 위반자들의 판단 정책 판단 오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술 변화 또는 기술 축적 이런 등등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도 163페이지에 보시면은 경기 변동 이론도 역시 우리가 거시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케인즈하고 고전학파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케인즈 학파는 이 책에는 뭐 깊게도 안 나왔는데 케인즈 학파는 장기적으로 균형으로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균형 상태. 됐죠?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는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경기 변동이 난다고 그러고, 고전학파는 걔들 원칙은 균형이에요. 실물적 시장하고 화폐적 시장에서 무조건 균형입니다. 그죠? 근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통화량이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탈하게 될 때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셨죠? 다시요.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케인즈에서는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케인즈에서 말하는 경제 변동 또는 경제 성장은 이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신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탈하게 되냐면은 어떤 일개인의 투자, 마인드가 경제 자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전학파는 아닙니다. 저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 시장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일개인의 힘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만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요. 그 교재를 한번 볼게요. 163페이지에 경기 변동 이론 중간점에 한번 보십시오. 중간점. 보시면은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탈해 있다고 보는 케인즈 이론이 있겠고, 두 번째, 항상 경제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데 균형 상태에서 있는데 외적 충격에 적응하기 위하여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고전학파에서 말하는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죠? 근데 잘 돌아가는데 옆에서 깜짝거려서 경기 변동이 나는 거고, 케인즈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뭐 다른 투자를 해가지고 경기 변동을 일으킨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3절 경기 분석 지표와 경기 분석이 되겠네요. 165페이지 보시면은 현재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를 알려면 개별 경제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 페이지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소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걸 좀 알아보려면 그 옆에 지표가 있죠. 도소매 판매액 지수나 내수용 소비재 출하지수, 내수용 소비재 수입액,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개별 경제 지표로서 알 수가 있겠다. 두 번째, 뭐 건설 투자 또는 설비 투자, 개별 경제 지표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해 봄으로써 현재 경기가 활성화되는지 또는 위수축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개별 경제 지표고, 두 번째는 경기 지표, 개별 경제 지표가 아니라 경기 지표로서 우리가 알 수도 있겠다. 두 가지가 있겠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CI가 있겠고, 그 다음에 DI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 종합지수가 되겠고, 이것은 DI는 경기 동행지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종합지수는 경기가 지금 상승인지 하락인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향 알 수 있어요. 동행지수는 방향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속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종합지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 같은 경우 주가를 볼 때 경기에 대해서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종합지수는 일반적으로 선행하죠. 몇 개월? 6개월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속도. DI는 동행지수는 모릅니다. 오로지 뭐다? 오로지 뭐만 알 수 있다? 방향만 알 수. 여기 키포인트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방향만 알 수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먼저 경기 종합지수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 하면은 다른 거 안 나와요. 이번에 펀드 매니지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선행 종합지수가 뭐고 동행 종합지수가 뭐고 후행 종합지수가 뭔지 물어보는데 거의 100% 물어보는 것은 선행 종합지수를 묻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모든 금융시권 시험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페이지 169페이지 별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경기 종합지수 CI 구성지표에서 선행 종합지수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꼭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인 구직 비율, 소비자 기대 지수. 요번에 그 펀드 매니저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중 선행 지수가 아닌 것은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그죠? 1번 건설 수주액, 2번 순상품 교육 조건, 3번 종합 주가 지수, 4번 산업 생산 지수. 답이 뭐죠?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많이 틀렸어요. 산업 생산 지수하고 순상품 교육 조건이 혼동이 많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DI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주로 물어보는 게 속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속도는 없다. 오로지 방향. 공식도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구성지표수. 분모에 구성지표수를 넣고 그 다음에 정가 지표수에다가 뭘 한다? 부합. 지표수 곱하기 0.5를 백분율로 한 것을 우리가 동행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최저값이 얼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얼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최저값이. 자, 예를 들어가지고 구성지표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0개. 구성지표수가 50개인데 이 중에서 정가지표수 좀 상승했다라는 것이 20이고 부합이 10개라고 가정할게요. 부합이 10개면은 곱하기 0.5니까 몇 개가 됩니까? 5개가 되겠죠? 공식 잡아놓으면 부합이 10개라고 한다면은 이게 10개면은 합쳐서 얼마? 곱하기 0.5니까 5개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 50에 25는 곱하기 100분율 하면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50 아니에요. 50. 50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요. 50개 중에서 20개는 오르고 20개는 내려가고 10개는 부합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무슨 의미? 중립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동행지수가 50이라는 의미는 뭐다? 경기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모른다. 중립이에요. 50 이상에서는 상승 하락 경기. 올라간다.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50 아래에서는 하락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이 DI 지수는 우리가 경기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요 공식을 알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최저치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0이다. 0이다. 이것도 0이다. 그러면 제로겠죠? 제로 곱하기 100은 제로 아니에요. 제로. 최대치는 똑같이 넣으면 100까지 나옵니다. 아셨죠? 50을 기준점으로 해서 50 이하는 하강, 50 이상은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현재 DI가 62에서 57로 줄어들었다. DI가 62에서 57로 줄어들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경기 상승, 상승 중. 두 번째, 하강 중 경기. 세 번째, 정점. 네 번째, 바닥. 다섯 번째, 어떻게 아냐? 모르겠다. 답이 몇 번? 몇 번입니까? 답이 1번이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거 BSI도 마찬가지, CSI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죠?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속도가 이만큼 크게 올라갔다가 62만큼 올라갔다가 조금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얘기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방향만 나타낸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다? 경기 지표로서 우리가 경기 방향 또는 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쉽죠? 그죠? 시험 보면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DI는 0에서 2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0에서 100까지나 가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 판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하고 소비자 태도 지수, BSI하고 그 다음에 CSI. 요것도 공식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응답자 수.
그죠? 우리가 많이 가서 정경련이나 또는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한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생각 물어봅니다. 그럼 긍정적 응답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 응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빼가지고, 그죠?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고 반드시 플러스 100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100을 안 해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응답자 수가 100명인데 그죠? 긍정이 하나도 없고 부정이 전부 다다. 다 한번 떨린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그럼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아유 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때는 이상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00을 해줍니다. 요 수치는 0에서 얼마까지 나오냐 하면 얼마까지 나올까요? 20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얼마가 될까요? 변곡점은. 한번 해볼게요. 100에서 올라가는 놈 50명. 떨어지겠다는 사람은 5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 아니에요. 제로면은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제로 아니야. 없어지니까 이게 뭐다? 100 아니에요. 100이 기준점이다. 100 이상에서는 경기가 상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100 이하에서는 하락한다고 우리가 의미를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DI는 0에서 100이고 BSI는 0에서 200이고 기준점은 100이다. 아까가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CSI도 똑같다. 같은 개념이다. 아셨죠? 똑같은 개념이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 모형에 의한 경기 동향. 계량 모형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뭡니까? 어떤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여러 변수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또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거의 틀려요. 형식적으로 뭐 주가도 그렇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해놓고 있다. 거의 뭐 앞으로도 맞을 리가 없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주가 예측이니 계량 모형이니 뭐 많이 합니다만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혹시 모르니까 아리마 모형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아리마 모형은 뭡니까? 아리마 모형. 오토 리그레이션. 여기 오토 리그레이션이 뭡니까? 여기 회귀 아니에요. 회귀 분석. 회귀. 인테그레이션은 여기 뭐죠? I가 여기 적분, 미적분, 적분. MA는 뭡니까? 무빙 에버리지. 여기 뭐죠? 이동평균 아니에요. 이동평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경기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 혹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비. 소비는 이렇게 어떤 방정식을 만듭니다. B, Y.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면은 이 소비를 알므로 해서 이걸 알면은 경기를 예측할 수 있겠죠? 소비가 늘어나면은 그죠? 투자도 늘어나고 투자 늘어나면은 소득이 늘어나니까 뭐 합니다만은 여기 뭡니까? 여기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죠?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라는 얘기는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소득이 이 국민 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은 소비가 얼마 늘어난다? 0.6단위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0.6단위 늘어난다. 단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요건 뭡니까, 요거? A는? 자, 백수들은 소득이 없어. 백수들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굶어 죽어야 됩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를 우리가 A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의 상수. 그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의 소비를 A라고 그러죠. 만약에 여기다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로그, 앞에다가 로그가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전에 한번 시험 다른 무슨 의미가 되죠? 로그가 붙으면은 국민소득이 로그가 없을 때는 1단위 올라가면 소비가 한계 소비 수준만큼 0.6 단위만큼 올라가는데 로그가 붙으면은 국민소득이 1%입니다. 1% 올라가면은 소비가
0.6%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만 그렇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뭐야? 계량 모형에 의한 그죠? 경기 동향 판단 예측입니다. 이 정도 말해두시면 되겠네요. 뭐 더 이상 깊게 알 필요도 없을 걸로 보이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74페이지. 자, 교재 없으신 분은 들으시고요. 있으신 분은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풀어드린 게 여러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은행 FP는 시험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이 교재에 책 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꼭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럼 다 붙어요. 그죠? 꼭 좀 풀어볼게요. 1번. 다음에 경기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만 해가지고 해볼게요. 틀린 것이니까 1번. 경기 저점이 아니라 정점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 순환일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방금 배웠잖아요. 다시. 경기 저점이 아니라 정점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 순환일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준 순환일은 정점도 되고 저점도 된다고 했어요. 두 개 다 기준 순환일. 이거 하나만 얘기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 없으신 분을 위해서 나머지 꼭 좀 읽어보십시오. 2번. 다음에 경기 변동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장기파동 콘트라 TF. 맞습니까? 주기는 약 50년. 맞죠? 2번. 기침파동은 설비투자의 내역연수와 관련하여 일어난다. 틀리죠? 설비투자는 뭐다? 중기, 주글라파동. 주글라파동은 몇 년? 9년 반. 주글라파동이 6번 모이면 뭐가 된다? 콘트라 TF. 그 누가 말했다? 슌펙트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마시고 3번. 다음에 경기 변동 원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번, 4번, 5번 꼭 좀 시리즈 읽어보시고 3번.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은 불안전 정보화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동에 기인한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자, 실물 경기 변동이 있고 화폐적 경기 변동은 불균형입니까? 균형 경기 변동입니까? 둘 다 고전학파에서 균형으로 경기 변동 자율적으로 다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균형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불균형은 절대 아니에요. 균형적으로 자율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죠? 틀렸고. 4번. 다음에 경기 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번, 4번, 5번 꼭 좀 읽어보시고요. 3번 한번 볼게요. DI가 100일 때는 60일 때보다 경기 확장 속도가 1.7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렸습니까? DI는 속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낼 수 없으니까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가 너무 쉽습니까? 요것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경제 분석에서는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암기 과목이 많이 하셔야 적당히 낫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자, 물가 한번 볼게요. 3장 물가. 물가가 뭡니까? 물가. 구매력 측정수단이 되겠죠. 물가. 물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막 80년대, 70년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70년대였죠. 그죠? 70년대는 투기, 그때도 복부 있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투기꾼들 막 욕하고 선생님들이 절대 투기하지 말라고 저는 믿었어요. 저도 공부 좀 했는데. 근데 그때 물가나 이거 금리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되는 거야. 지금 다 보니까. 어차피 물가는 올라가야 되고, 저기 인플레이션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인플레이션 된다는 얘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이걸 내가 진짜 좀 알았으면은, 그죠?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가가 구매력 측정 수단인데, 한번 볼게요. 페이지 180페이지.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살짝 지나가 볼게요. 첫째,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낸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둘째,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환산하는 디플레이트로 사용된다. 맞고요. 좀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물가지수 종류 한번 볼게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겠고, 약 한 900여 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조사를 합니다. 몇 년마다? 우리가 생산자 몇 년마다 합니까? 기준연도가 5년간 간격을 두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생산자 물가지수를 다른 말로 하면 도매 물가지수가 되겠고 900여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몇 개입니까? 한 500 몇 개.
다른 말로 소매 물가 지수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 파레스식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파시식이 있고 라스 파이레스식이 있는데 실제로 체감 그 물가 지수하고 실제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틀린 점이 이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짜장면 값이 2,500원에서 3,500원 뭐 거의 20, 30% 오르고 뭐 왕창 오르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기껏 뭐 3%, 5%야. 이거 뭐야 이거? 살아가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내 주변에는 한 막 3, 40% 오르는 것 같은데 발표 지수는 뭐 한 3%, 4% 그래요. 체감하고 내가 느끼는 그 물가하고 실제 그 물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그 계산한 방법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쓰는 거하고 나는 가난하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한번 볼게요. 라스 파이레스식 이것을 PL이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 파시식 파시식으로 물가를 구하는 그 공식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깊게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라스 파이레스식은 우리가 기준연도 예를 들어 작년이면 작년 또는 뭐 재작년 기준연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볼 때 가격 곱하기 기준연도가 되겠죠. 기준연도. 그 다음에 물가 양 거래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준연도. 그 다음에 비교연도 곱하기 문제는 분모의 기준연도 곱하기 기준연도 거래량은 상관이 없어요. 수량은. 분자에 역시 비교연도 가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가가 얼만큼 올랐는가. 근데 문제는 수량을 틀리게 하면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개 수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수량을 기준연도 수량으로 하느냐 비교연도 수량으로 하느냐 틀린데 이것은 뭐다? 옛날 그죠 수량으로 하는 것을 라스 파이레스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라스 파이레스식이 뭘로 하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다른 말로 생산자는 도매 물가지수 이것은 소매 물가지수 이것을 뭘로 한다? 라스 파이레스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파시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기준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분모에 곱하기 수량을 비교연도 수량으로 들어갑니다. 비교연도. 당연히 여기 비교연도가 들어가겠고 당연히 수량도 비교연도에 들어갑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이론적으로. 어느 게 더 합리적일까요? 파시식이 낫죠. 파시식이. 이것을 하는 건 뭐다? GDP 디플레이트를 이걸로 씁니다. GDP 디플레이트는 공식이 어떻게 구합니까? 다시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나누면 되겠죠. 물가 압박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니까 모든 거 다 포함합니다. 수출입, 모든 거 다 환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83페이지에 피부 물가와 내가 느끼는 물가하고 그 지수 물가 차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계산 방식 차이도 좀 있겠고 실제로 굉장히 많겠죠. 종목이 많은데 실제로 내가 쓰는 것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플레이션 페이지 184페이지. 화두입니다. 요새 미국 정치도 그렇고 저도 정권사에 있고 지금 그죠? 막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3년도 여름부터 지금 주가가 700에서 600에서 지금 뭐 1400까지 올라와서 다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입니다. 즉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렸어요. 금리가 내렸다는 얘기는 아파트 값이 폭등했을 뿐이 없어요. 뭐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등했고 근데 이제 그것이 경기가 이제 조금 발전되고 좀 실적이 나오고 과열 우려감 지금 과열 우려감이 굉장히 많죠. 물론 투기꾼에 의해서 간단하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 동생이 주택공사 다니는데 분당에 아파트 짓는데 원가가 얼마냐고 걔가 이제 본사에 있으니까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400 들어간대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대요. 옛날에는 한 200이면 됐는데 많이 올랐답니다. 왜 올랐냐고 하니까
일단 원자재 값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에는 걔들이 그냥 농사만 지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걔들도 막 그죠? 경제가 발전하니까 굉장히 살 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뭐 그런 걸로 인하고 그다음에 돈이 풍부하니까 금리가 싸니까 역시 투자를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올라가요. 뭐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리, 하여튼 모든 것이 금리가 낮음으로 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짐으로 해서 굉장히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더 이상의 그죠?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한 조금 주춤거리지 않겠느냐. 좀 우려되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잡기 좋습니다. 뭐 그 세금이 내는 거 상관없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는 하기 힘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투기꾼이 있습니까? 전 국민이 투기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국민이 투기꾼이에요.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이 일부 그 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서민들,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합니다. 대출 받아서 집 다 사요. 거의 다 산다고 봐요. 전 국민이 투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잡으려면 세금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은 맞벌이 하는 부부 혼자, 그죠? 은행 대출 받은 사람 힘들어집니다, 이제. 팔아야 돼. 매물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정부에서 경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역대 정부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콜 금리 올리는 것도 미국에서 콜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차이가, 금리 갭이 생기면은 해외, 우리나라 외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포인트 이내에 맞춰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죠. 어떻든 간에 184페이지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니까 들으십시오. 일단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인플레이션 되면. 두 번째,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우리는 땅 사야 돼요. 아파트 같은 거 앞으로 인플레이션 된다 하면은. 2003년에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아파트 다 샀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도 뭐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은행에 놔둘까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내가 절대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은행에다 고금리가 되니까 은행에다 잡아놓든가 아니면 땅을 사놓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가든가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요것도 하는 비용이 될 수 있겠고. 자, 원인을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역시 수요 측면에서 따져본다라면은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를 또 나눠야 돼요. 고전학파는 통화량 증가로 들었습니다. 고전학파의 근본적인 개념은 실물 경기는 화폐 시장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고전학파 옛날 사람들은 화폐 시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화폐는 우리가 물물 교환할 때 필요한 돈을 찍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사용하는 거지 그 화폐 시장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고전학파에서는. 그죠?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자꾸 찍음으로 해가지고 그죠? 통화량이 뭐 유동에서 금리가 싸져가 이것 때문에 충격이 온다고 보는 것이 고전학파예요. 쉽게 해서 고전학파는 돈을 찍어가지고 돈이 다 이제 해질 거 아닙니까? 지폐 같은 것은. 없어진 만큼만 다시 찍으면 된다는 주의가 고전학파예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케인즈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죠.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고전학파는 이자율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자율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고전학파에서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자율, 금리 뭐 이런 거. 이자율, 금리 어떻게 결정됩니까? 고전학파에서의 금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옛날 사람들은 아주 중세 시대 때 뭐 할 때 땅이 있습니다. 땅이 노는 땅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죠. 많을 겁니다. 이 땅에다가 사람을 인건비 좀 주고 무엇을 농사를 짓던 무슨 뭐
설기구를 만들든 간에 인건비만 좀 줘가지고 수익이 난다라 하면은 투자를 할 겁니다. 맞죠? 그 투자 금액은 어디 나온다? 저축에서 나와요. 고전학파 생각은 저축이라서, 이 저축은 전부 다, 저축한 모든 돈은 어디로 간다? 100% 투자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오로지, 그죠? 화폐 시장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교환수단, 저축한 것은 100% 다 투자로 가는데, 이 투자한 만큼, 만약에 투자는 왜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든 뭘 만들든 간에 만약에 5천만 원을 번다 하면은 이 5천만 원이 뭐다? 이자 개념이에요. 이자 개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바로 이자라고 봤습니다. 즉 이자율은 고전학파의 개념은 실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다시요, 중요한 얘기인데, 화폐 시장이 있고 실물 시장이 있는데 고전학파는 실물 시장, 즉 생산하고 물건을 만들고 투자하고 이런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케인즈 학파는요, 어디서 하면 이자율이 결정될까요? 케인즈는 실물 시장하고 이자율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디 화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이게 큰 차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실물 시장이도 케인즈 학파는 화폐 시장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0억이 있어요. 고전학파입니다. 10억인데 10억을 어느 기업에 빌려줘가지고 보면은 그 기업에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뭐 농사를 짓던 사업을 하면은 1억을 벌 수 있다고 쳐요. 1억. 그죠? 실무시장에서. 내가 1억이 있다는 것은 10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고전학파에서는 전부 다 저축한 돈이에요. 그죠? 저축은 전부 다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이 10억이 투자자한테 가서 빌려줘가지고 투자자가 이자율이 결정될 때 이 투자자는 그 투자자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10억에서 5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한다면은 내 이자율은 얼마가 됩니까? 최소 5천만 원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버는데 10억을 해가지고 6천만 원 이자면 그 사람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는 뭐죠? 이자율은 5천만 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실물 투자하고. 그죠? 그래서 근데 케인즈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이거 나중에 다른 책도 나옵니다만은 케인즈 같은 경우는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그 10억을 투자하면은 5천만 원 번대요. 고전학파는 그걸 봐야 됩니다. 높든 낮든. 근데 케인즈 학파는 은행을 봐요. 화폐 시장을 봐서 만약에 은행 이자가 화폐 시장에서 금리를 6천만 원 준다 하면은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고전학파에서는 합니다. 은행 이자하고 상관없죠. 여기 나중에 뭐 한계 효율이라고 MEI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케인즈 학파는 그 화폐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고전학파는 실물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럼 후진국에서는 저축이 미득일까요? 소비가 미득일까요? 후진국에서는 고금리를 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끌어들이면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고전학파 이론이 맞아요.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 학파 이론을 따라야 되겠죠. 왜? 실물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금리를 화폐시장에서 개입해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함으로 해서 금리를 정합니다. 저금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저금리니까 금리가 싸니까 뭡니까? 케인즈 학파는 금리가 싸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고전학파는 돈이 되니까 하는 거고, 이건 반대로 케인즈 학파는 금리가 싸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리보다 돈이 안 되니까 은행이 안 맡긴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 두 개 차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 원리 통화량 증가가 되어 있고, 케인즈는 뭐다? 정부 지출이 되겠죠. 정부 지출 증가. 이것이 고전학파와 케인즈 안에 수요 근인 인플레이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도 봐야 되겠죠. 공급은 뭐 케인즈 얘기하고 뭐 고전학파 구분할 필요 없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임금이 상승한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석유, 기름, 뭐 이런 걸로 해서 공급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인플레이션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것도 뭐 정부 지출도 많이 지금 합니다. 공무원 엄청나게 뽑잖아요. 노무현이가. 통화량 엄청나게 증가시켜 지금. 임금 많이 올라가요 지금. 원자재 값 지금 중국 때문에 팍팍 올라갑니다. 석유값 많이 올라가요 지금. 그냥 아파트 가격이 1억짜리가 지금 4억 5억 되죠. 당연히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올라가느냐가 안 올라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올라갈 겁니다. 금방.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그 GDP, 아까 제일 처음에서는 GDP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의 3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요. 즉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뭐 은행에 다닐 때는 사실은 한 5년 내지 10년만큼만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정식 직장,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기는 불가능해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 투기 안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인구도 줄어드니까 어떻게 좀 되겠죠, 그죠? 조금 쉬었다 할게요.